그 우리 기능투과의 이제 후속 기간 보고 다시 보겠습니다. 합배성 항목은 이제 마감일자로 우리 한산하는 거고, 그다음 이제 비합배성 항목은 다시 이제 한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거래 일자 최초 인식했던 날로 이제 그대로 이제 기록해 놓은 겁니다. 기록해 놓은 거고, 공정 가치로 측정하는 것들은 이제 비합배성 항목은 이제 공정 가치를 측정한 날, 말은 그 어려운데 다 거래 일자 회계 인식일. 이걸로 이제 통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당연한 말입니다. 당연한 말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우리 이제 평가를 하잖아요. 자산 쪽은 다 손상 평가를 하는 겁니다. 손상 쪽 하기 때문에 순실현 가치 같은 이런 그 자산 평가 금액을 구합니다. 그럼 평가일에 환율을 다시 한산해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시초 측정이라고. 뭐 이거는 상식적인 거라서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까 우리 전에 말씀드렸던 합배성 항목은 우리 합배성 항목은 거래 최초 회계 인식. 이때 이제 한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결산기에도 한산하고 또 다른 결산기 한산하는 거예요. 여기 합배성이고, 비합배성 같은 경우는 이때만 하는 거고, 그 이유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 게 기본적인 거고, 합배성 항목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결산기 할 때마다 외환 차이가 발생해요. 외환 차이가. 그럼 외환 차이가 생기는 거는 이제 회계기나 손익으로 하는 겁니다. 하는 건데, 그 기본적인 개념은 이게 이제 원칙으로 이제 기준서에 맞지 원칙으로 그러니까 무조건 손익으로 인식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시 마시고, 우리가 이제 합배성 항목으로 되는 자산부채에 우리 평가손익 같은 것들이 단기손익으로 인식하면 외환 차이도 단기손익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가 차익이 자본 항목으로 분류되면 걔도 자본 항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본 개념은 그 자산부채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자산부채의 평가손익이 단기손익으로 가면 단기손익으로 가는 거고, 그 평가 항목이 자본 쪽으로 가면 외환 차이도 우리가 그 자본 쪽으로 바로 가는 겁니다. 이 외환 차이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게 단기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합배성 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 변동 효과도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똑같은 얘기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합배성이든 비합배성이든 그 무조건 단기손익을 보내거나 무조건 기타 포괄손익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 항목, 그 자산부채 항목에 따라서 걔가 이제 평가손익 같은 것들이 손익으로 간다. 그럼 손익으로 가는 거고, 평가손익 같은 데 손익을 가지 않는다 그러면 손익을 가지 않는 거예요. 그 기본 개념이 그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비합배성 항목에 생긴 손익을 단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 변동 효과도 단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비합배성 항목에 대한 평가손익 같은 거를 단기손익 인식하면 요런 거에 생긴 한산 차이도 우리가 그 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단기손익 가거나 무조건 기타 포로 가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요게 이제 그 시험에 보니까 자주 출제되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좀 헷갈리게끔 여러분들이 요거를 기본 이런 식으로 보니까 무조건 간다, 예외로 간다, 무조건 간다, 예외로 간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자산부채의 성격에 따라서 그 한산 차이도 그대로 갑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보고기업에 대한 아까 이제 순투자의 우리 합배성 항목에서 생기는 외환 차이는 단기손익으로 적절하게 인식한다, 이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보고기업과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재무제표, 요거랑 그 재무제표랑 다른 거예요. 순투자한 거는 대여금 같은 장기 채권 같은 걸 얘기하는 거고, 요 두 번째는 보고기업과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재무제표에서는 이러한 외환 차이를 처음부터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관련 순투자의 처분 시점을 자본손익에 분류한다. 약간 개념의 결이 좀 다른 겁니다. 합배성 항목은 마감 환율을 사용하여서 기능통화로 한산하여 역사자원가 기준으로 측정한
측정한 비합병성 후 그 항목을 인식한 거래 환율을 사용하여 환산한다. 왜냐면 이게 합백성 항목은 우리가 마감 환율, 아까 했던 거를 그대로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합백성 항목은 마감 환율로 우리가 하는 거고, 비합백성 항목은 우리가 회계 인식을 한 날로 한다. 그러니까 마감 때 다시 한번 환산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건 별도 기준으로 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능통화가 변경되는 경우는 이게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는데, 기능통화가 변경되는 경우는 새로운 기능통화에서 한산 절차를 적용하는 날부터 전진 적용한다. 소급 적용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거래 기록을 쫓아내는 게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실무적으로 쫓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전진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 회계 정책 변경, 약간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소급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지만, 그게 원칙 있지만 실무적으로 쫓아내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진 적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능통화 변경에 따른 효과는 전진 적용하여 회계 처리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전에 기타 포괄손익을 인식한 회계사업자 한 장에서 생긴 외환차익은 회계사업자 처분할 때 자본에서 단기손익을 재분리한다. 우리가 이제 회계사업장에 대한 기타 포괄손익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그걸 처분하면, 회계사업장 처분하면 단기손익이 가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타 포괄 쪽에 있는 자산이 이제 우리가 평가할 때 기타 포괄을 하는데, 이 자산을 이제 제거하면 이 기타 포괄이 크게 단기손익을 하는 게 있고, 단기손익을 재분류하는 게 있고, 잉여금으로 가는 게 있습니다. 잉여금으로 이동하는 게 있는데, 회계사업장 같은 경우는 얘는 우리가 단기손익을 분류한다. 일반적인 예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회계사업장에 대한 기타 포괄손익은 처분할 때, 제거할 때 단기손익을 간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실무에서도 이거는 좀 종종 일어나는 이벤트입니다. 표시통화로 환산 보겠습니다. 표시통화로 환산. 표시통화로 환산은 이제 우리가 경영성과나 이제 재무상태를 이제 기능통화 KRW인데 USD를 할 때 아까 전 드렸는데, 이 자산과 부채가 한 회사에 많잖아요. 한 엔티티 내 회사업체도 마찬가지고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한두 개 아닌데 얘를 합배성, 비합배성으로 나누고, 합배성은 뭐 거래일자로 쫓아가고 비합배성은 뭐 거래일자로 나누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표시통화는 전반적인 우리는 회사 상황을 만들어주는데, 표시통화로 환산하기 위해서 하나하나씩 다시 기능통화 장부를 했던 거를 표시통화로 만든다는 거는 우리 장부를 이중장부를 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기능통화가 예를 들면 KRW인데 표시통화가 USD다. 그러면 USD로 우리 회사 ERP 내 통화를 계속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또 USD가 아니고 유럽에 보고할 일이 있다. 그럼 유로로 우리가 이제 표시를 해야 된다. 그럼 유로로 또 시스템에 있는 숫자 다 바꿔줘야 되잖아. 이거는 엄청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용하고 이제 교육하고 비교할 때 너무 재무 정보가 만드는 산출하는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안 하고 심플하게 합니다. 심플하게. 보시면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의 자산과 부채는 기만환율. 그러니까 여기 자산, 부채는 얘는 기만환율로 하는 거예요. 기만환율. 그러니까 항목 볼까요? 합배성이냐 비합배성이냐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기만환율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포괄손익계산서 수익과 비용은 해당 거래일 환율로 하는 겁니다. 요 수익과 비용은 거래일 환율 적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언급은 안 나오는데 얘는 언급이 안 나오지만 1과 2의 환산에서 차이는 우리 기타포가 손익을 합니다. 얘는 답은 언급이 안 나오는데 우리 연결 쪽 가보면 얘는 이제 발생, 역사적으로 발생일로 이제 환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는 외환 차이는 기타포를 한다는 거고, 근데 실무적으로는 이 수익과 비용을 거래일 환율도 쫓아가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일자별로 하는 게. 그래서 약간 실무적으로는 아까 우리 이제 항목했던 것처럼 평균 환율, 평균환율을 대부분 회사들이 사용해서 환산을 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재무지표를 환산할 때 초인플레이션, 해외 사업장 같은 것들이
초인플레이션 환경에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초인플레이션 환경이 있는데 실제로 실무에서는 뭐 가끔 일어나는데 초인플레이션 환경이 예상되면 그 기본적으로 기능 통합을 변경시켜요. 기능 통합. 이 작업을 먼저 합니다. 예를 들면 멕시코 기능 통화로 멕시코 기능 통화 쓰고 있었는데 이 국가 인플레이션이 이제 막 그 초인플레이션 경제가 예측이 되잖아요. 이미 이제 신문 기사나 언론 기사에 많이 나오니까 예측이 되면 멕시코 통화로 그 해외 사업장을 가져가지 않고 변경해요. USD로. 그래서 실제로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실무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미리 이제 대비를 해서 기능 통화 바꿔버리기 때문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와요. 예전에는 예전 IFRS 이전 때는 뭐 이런 게 상이 있었는데 요즘은 뭐 다 바꾸기 때문에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 초인플레이션 경제 할 때는 우리가 모든 금액, 그러니까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비교 표시되는 금액을 다 마감 환율로 인플레이션이 워낙 심하니까 기만 환율로 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여러분이 이제 재무팀장이라든지 재무부서에 배치됐으면 이런 문제 나면 빨리 기능 통화를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먼저지 초인플레이션에 노출시키는 게 잘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회사에서. 그 다음에 이제 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실무적으로 내부 거래가 생겨요. A하고 연결 얘기인데 A하고 B하고 여기는 채권이고 여기 채무입니다. 채무이기 때문에 각각의 이제 외화로 이제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외환 차이 금액이 보고할 거고 여기도 외환 차이 금액이 보고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채권 채무는 연결하기 때문에 얘는 제거되겠죠. 한개 제거됩니다. 그러면은 이 외환 차이도 제거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이슈가 있어요. 이슈가 있는데 IFRS의 입장은 총액주의 그 다음에 리스크 요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얘를 제거해주면 이 연결 시체가 한 리스크가 얼마나 노출됐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어요. 확인할 길이 없어서 얘는 그대로 이제 보고합니다. 총액 개념으로 그대로 외환 차이는 그대로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리스크에 얼마큼 노출됐다는 거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기하더라도 채권 채무를 상기하더라도 관련된 환율 변동권은 연결 재무제표에 나타나게 한다. 그래서 환율 변동을 보고 기업의 손익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한 리스크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대로 노출시켜서 투자자들이든지 재무정보 이해관계자들이 알 수 있게끔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환 차이는 연결 재무제표에서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말이 좀 어폐가 있는데 인식한 게 아니라 제거하지 않는 거예요. 정확한 표현은 이미 인식했고 연결 재무제표 갖고 올 때 그 다음에 우리 연결 조정해서 제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외환 차이 해외 삽장 같은 거는 처분할 때까지는 기타 포괄 손익을 인식하고 별도 자본 항목을 유기한다. 앞에 나왔던 얘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문 계산 문제는 거의 안 나오고 지문 문제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 거래로 생긴 외환 차이는 그대로 단기 손익 쪽인 거는 한 리스크 때문에 그대로 놔둔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해외 사업장하고 이제 보고 기간하고 이제 기간말이 다른 경우는 우리 똑같습니다. 보통 3개월 연결 재무제표라든지 사업결합 이런데 연결 재무제표 갖고 올 때 보고 기간만 다르면 3개월 이내까지 봐주겠다. 그렇지만 3개월 이내도 봐주는데 중요한 이벤트는 보고하라. 이게 이제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고 기간말 차이가 3개월이고 그 기간 동안 있었던 유의적인 거래나 기타 사건에 영향을 반영한 경우에는 보고 기업의 보고 기간 아닌 해외 사업장에 현재 재무제표 사용할 수 있다. 인정해주겠다. 3개월 차이를 인정해주는 경우는 이제 중요한 걸 다 반영해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실무에서는 요만은 다 무시하죠. 중요한 거 있다 없다는 걸 다 무시하고 중요한 거 없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 중요한 포인트는 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3개월 이내를 인정해주는 게 아니라 3개월 이내에 있었던 유의적인 사건들 다 반영해야지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요 개념적으로는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지문에 나오는 거고 주로 얘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실제 그 중요한 부분인데 해외 사업장 우리가 이제 해외 사업장 해외 법인을 인수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 법인이 해외 사업장을 인수하면 해외 사업장 취득하면 당연히 해외 사업에 있기 때문에 외화로 줄 거예요. 외화로. 그러면은 영업권이 외화 금액이 생깁니다. 외화 금액. 그리고 이 영업권은 누구 거냐? 어디 국가에 기속되는 거냐? 어느 사업장에 기속하는 거냐? 그냥 취득하는 그냥 취득자냐? 피취득자냐? 이런 이슈가 있는데 영업권이 왜 생기는지만 알면 돼요. 영업권은 피취득자의 식별 자산하고 이제 부채가 있어요. 부채가 있는데 영업권도 식별하면 좋겠는데 식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식별이 안 되기 때문에 피취득자의 자산 부채 중에서 자녀로 평가되는 거예요. 자녀 부분. 그렇기 때문에 영업권도 기속을 엄밀히 따지면 피취득자가 되는 겁니다. 피취득자가 되는 거고, 따라서 피취득자의 외화로 기록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얘도 기말에 환산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피취득자의 해외 사업장이기 때문에 해외 사업장의 자산 부채는 다 기말 환율로 환산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권도 기말 환율로 환산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IFRS 전에는 이렇게 알지 않았는데 IFRS 기준서에 명확히 써있어요. 그래서 영업권과 자산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정가치 조정액은 해외 사업장의 자산부채를 본다. 해외 사업장의 자산부채를 본다. 따라서 영업권과 자산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정가치 조정액은 해외 사업장의 기능적으로 표시하고 마감환율을 환산한다. 그러니까 해외 법인을 우리가 이제 인수하면 영업권을 외화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외화로 관리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보고기간 말마다 환산해서 보고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게 IFRS 도입할 때만 해도 이거를 좀 잘 안 했습니다. 잘 안 했던 이유는 이 기준서가 이제 IFRS 도입 후 새로 생긴 영업권만 해당되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 영업권은 이제 환산이 안 돼서 잘 몰랐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기준서들을 이제 실무에서도 많이 알고 있어서 환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해외 사업장에 대해서 최근에 인수하는 회사들은 이런 기능 통화 또 오형권을 이제 환산을 해줘야 됩니다. 해외 사업장 처분하는 경우 이제 기타 포괄 손익 외환차익에 이제 기타 포괄 손익이 있었는데 걔를 우리가 처분 손익에 인식하는 시점에서 단기 손익을 재분류한다. 이거 앞에 나왔던 거 그대로 나왔던 거고. 그다음에 해외 사업장은 얘는 완전히 처분하는 거고, 우리 해외 사업장의 주식을 그러니까 연결인 상태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이제 영업손익이 가는 거고, 여전히 연결인 경우는 우리가 기타 포괄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고, 지배 비지배만 배분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기타 포괄 1,000원 있었어요. 해외 외환차익으로 100%인 회사에서. 근데 이 회사를 매각을 한 거야. 완전히 연결제시키면 기타 포괄이 1,000원이 차변을 가고, 그리고 이제 손익 1,000원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완전 매각할 때, 완전 매각 아니고 이제 일부만 이제 파는 거예요. 100%에서 80%로 된 거예요. 80% 되면 이 기타 포괄 손익도 100%에서 이제 80%하고 20%로 쪼개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 포괄 200원만큼 사라지고 비지배 지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매각이 아니라 부분 매각, 여전히 연결될 때는 기타 포괄을 지분율에 맞게 지배와 비지배로 이제 다시 배분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실무에서 이제
그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실무에서 많이 놓치는 부분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이것도 이제 반영해주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왜 이렇게 했냐면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배분 안 해주고 이 상태에서 이제 제거를 해주면 이 1,000원이 다 그 지배 손익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긋나죠. 실제는 800원 그 800만 내 건데 1,000원으로 다 가기 때문에 정확한 표시가 안 해집니다. 그래서 그 향후 매각했을 때 지배 손익으로 들어오는 그 포션을 표시해 주려고 지배하고 비지배 지분이 변동할 때 지배하고 비지배 부분을 정확히 안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 해외 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의 일부 그러니까 여전히 연결된 상태에서 일부 처분 시 기타 포괄 손익의 인시대 외환 차익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을 해외 사업장의 비지배 지분을 기속시킨다.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해외 사업장에 그 당기 손익 가는 게 아니라 지배하고 비지배로 배분한다 한 거고, 당기 손익 가는 경우는 그 완전히 처분했을 때 연결 제외를 했을 때가 나는 거고, 그 다음에 비지배 지분 쪽에 이제 기타 포괄 외환 차이는 그 별도 계정을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이제 그 단기 손익을 재분리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이거예요. 해외 사업장 포함한 종속기업의 처분 시 비지배 지분에 기속되는 해외 사업장 관련된 외환 차이 누계액은 단기 손익을 재분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비지배 지분 순이익을 가지 않습니다. 그냥 비지배 지분 가는 거고, 단기 손익을 가는 부분은 지배 지분 것만 가는 겁니다. 외환 차이로 인한 거는 우리가 이제 그 법인세 효과가 발생했는데, 이건 이제 법인세 쪽에서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그 우리가 그 외환 차이로 인한 법인세 효과도 법인세 그 자본 쪽에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법인세 효과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이제 문제 몇 가지 풀어봅시다. 문제. 첫 번째 문제는 우리 감정평가사 문제입니다. 감정평가사 문제인데, 이제 보시면 우리가 건물을 취득했고, 시도원가는 5,000달러인 거고, 정액보 상가 5년 되어 있고, 이제 건물에서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고 있고, 2001년 10월 31일 건물의 공정 가치는 6,000입니다. 장부가의 차이는 중요하다. 그래서 2000X1년 말 6,000 달러가 있었고, 얘는 그 환율이 2001년 1,500원 1,500원이 이렇게 9 이렇게 나오겠네요. 9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이제 원래 했던 거 얘는 5,000에 그 1월 1일이기 때문에 1,800 5,000달러에 1,800 곱하기 1년 삼각했기 때문에 단조는 5분의 4죠. 5분의 4 7이 나오면 7이 나옵니다. 7이. 일단 7이고 차이가 이제 18. 요만큼 이제 업해주겠죠. 재평가, 우리가 이제 재평가 모형을 하기 때문에, 요거 이제 장부 금액이 될 거고, 요거 이제 재평가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 달러 재평가 금액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 환산할 때는, 우리가 재평가 금액 할 때는 환산 후 금액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요 문제는 뭘 알고 있냐 물어봤냐면, 최초 인식한 거, 우리 5,000달러는 비합회성이기 때문에 거래일 환율을 적용해서 환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요 재평가 하는 거는 재평가 일자, 재평가 측정일, 공정가치 측정일 환율인 그 1,500원 갖고 환율을 적용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가 18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가할 때는 그 원화로 환산한 다음에 하는 거예요. 원화로 환산한 다음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기준서 제가 아까 이걸 놓쳤는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얘가 높아서 뭐 재평가 이하면 났는데 실제로 우리가 재평가일 때 환율이 얘는 1,000원이었고 얘는 재평가일 때 환율이 뭐 2,000원일 수도 있어요. 2,000원이 있으니까 우리 거래일자 환율이 그렇기 때문에 그 외화 금액만으로는 뭐 늘어났다 줄어났다 했지만 방향이 반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 실제 외화하고 우리가 그 환산 금액하고 그 환율 효과 때문에 반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인지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외화 금액은 플러스 났지만 실제 환산한 금액은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고 그 외화 금액이 마이너스 났지만 실제 환산 금액은 플러스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거는 환산한 금액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공인회사 문제 19년도 1차 때 나온 문제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문제가 뭐냐면 영어권하고 이제 비집의 지분.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권은 기말 환율로 우리가 환산하는 거 이걸 물어본 거고 영어권이 얼마냐면 1월 2일 날 그 보통지 80%를 8만 원으로 80% 했습니다. 80%로 취득했고 이때 장복의 금정가치는 9만 원에 80%. 80%니까 그 7이 005이고 그래서 그 달러로 아니 엔화로는 8,000이 얘가 이제 영업권이 되는 거예요. 영업권이 되는 거고 문제는 2001년 말이기 때문에 2001년 말은 그 10점이 10점. 816 그래서 곱하기 10.2에서 81600이 영업권이 되는 겁니다. 영업권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이제 2001년 말에 비집의 지분을 구했어요. 2001년 말은 2001년도가 공정가치가 9만이었고 그 다음에 2001년도 당기순이익이 만이었습니다. 만이었기 때문에 총 요게 2001년 말입니다. 2001년 말이고 요게 비집에는 20% 곱하기 환율 10.2 그래서 204 이렇게 해서 204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에서 외환차익 정보는 덤이에요. 의미가 없습니다.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는 우리가 토지와 재고자산의 기능통화로 환산이 됐을 때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봤고 갑은 2001년 3월 1일 토지를 취득했고 토지는 재평가하기 때문에 그 재평가 잉여금은 우리 손익에 영향 안 주니까 토지는 볼 필요가 없어요. 토지는 볼 필요가 없고 재고자산만 보시면 됩니다. 재고자산은 2001년 10월 1일에 재고자산을 우리가 매입했습니다. 매입해서 기말까지 보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2001년 10월 1일 재고자산은 2000 CNI였다가 10월 1일 환율 110을 하면 220이 나옵니다. 220이 나오고 기말의 순실현 가치는 그 1800이다. 기말 2000에 1800이네. 1800에 기말은 이제 115 207이니까 차이가 13 그래서 그 13만큼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우리가 환율하고 같이 본 한 사람 금액으로 우리가 다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업관하고 그 평가하고 그다음에 지문, 요게 이제 주된 환율 변동에서 문제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포인트 세 가지만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